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수연이라는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오래된 고택으로 주변에 수백 년 된 느티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들 아래에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수연은 할머니 댁에서 머무는 동안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도착한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면 집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 오라 하는 어렴풋한 소리에 수연은 찝찝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현상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마을 근처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은 수연은 우연히 숲속 깊은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흔히 경외시하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 주변에 빛바랜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호기심에 그 종이 조각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고대의 한자로 보이는 글씨들이 적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힌 수연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소리 없이 따라오고 숨소리마저도 없이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외할머니 댁에서 머물던 수연은 마을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이 축제는 매해 마을 의수오신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마을 사람들은 잠겨있던 제단에 음식을 바치고 정성껏 준비한 춤을 바쳤습니다. 수연은 그 축제에서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 마을에는 귀신을 다스리던 주술사가 있었지. 그가 바로 제단을 만들고 그 아래 악령을 봉인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제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오. 지금은 그런데 관심 없는 도시 사람만 드나들 뿐이지만 사실 여긴 매우 위험한 곳이랍니다. 급격히 식은땀이 흐르는 수연은 며칠 전 재단에서의 경험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외할머니의 권유로 마을 주술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술사는 수연을 만나자마자 그녀에게 무언가 씌어있음을 감지하곤 의식피 정화 의식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숲속의 작은 신당에서 진행된 의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엄숙했습니다. 주술사는 주문을 외우며 제단 옆의 석상에게 무언가를 기원했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수연은 가장 중요한 순서임을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바람이 불며 신당 의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의 눈앞에 깜박이는 어떤 형체를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형체는 수연에게 다가와 손을 뻗었고 수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이미지가 호련히 지나갔습니다. 오래전이 땅에서 있었던 무서운 사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에 숨겨진 비밀, 그것은 악령이 아닌 이곳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주술사는 수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다. 그들은 내가 그저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랐을 뿐.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수연은 여전히 그 속삭임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속삭임이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려는 외로운 영혼의 호소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수연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다시 외할머니 댁을 방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속삭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영혼들에게 작은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이 되면서 학교 근처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올라온 나로서는 서울에서의 첫 독립생활이었다. 처음에는 방을 구하는 데에 큰 기대가 없었지만 운 좋게도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낡은 주택을 싸게 계약할 수 있었다. 방은 오래된 단독주택의 2층 끝에 위치해 있었고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딸려있는 구조였다. 무엇보다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다. 시험 준비로 인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었다. 늦은 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등을 돌려 침대 쪽을 보면 창문 너머로 무언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창밖을 스치는 그 그림자는 너무도 선명하게 내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설마 누군가가 우리 집을 엿보고 있는 걸까 하는 공포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어느 날 밤하늘에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를 백색 소음 삼아 공부를 하고 있던 나에게 갑작스러운 벨소리가 울렸다. 옥탑방이라 방문객이 올 일이 없는데 누굴까 궁금했지만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며 곧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을 통해 누군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화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단순한 장난이겠지 하며 공부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청하려 누운 순간 창문 밖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숨을 죽이고 몇 분간 듣고 있었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창문을 확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방에서 나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기운이 빠져 학교에 가던 나는 복도에서 우연히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나는 어제의 일을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무심결에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다.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려요. 예전에도 그 방에 살던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사를 갔다던데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집에 대해 조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보니 내가 사는 그 방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한 남자가 장기 임대하여 살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그 방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의 면복을 빌기 위해 몇 차례 고판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가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한 채 살아있는 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랴부랴 방을 내놓고 새로운 집을 구했다. 새로운 집은 아늑했고 이상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되면 이전의 그 창문, 그림자가 떠올라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창문을 확인하고 다시 잠을 청하곤 했다. 한편으로는 그가 지난 삶을 떠나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길을 찾기를 빌면서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지수는 대학생으로 방학 동안 할머니의 오래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그 이후 집은 비어 있었지만 관리인 덕분에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지내기를 기대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첫날 밤, 지수는 할머니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방의 벽에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사용하셨던 오래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시계는 갑자기 정각을 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시계가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지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시계 소리가 멈추자 집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갑자기 누군가의 숨소리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방 안에는 바람이 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밤마다 꿈속에서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항상 한복을 입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수는 그녀를 따라갔지만 항상 어느 순간에서 막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할머니 방의 시계는 항상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는 마을의 다른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과거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지수의 할머니는 두려움 속에 사셨고 종종 집 안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건네셨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저 할머니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러신 걸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수는 그 이야기가 자신이 꾸는 꿈과 관련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호기심이 강한 지수는 집안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수는 방 안쪽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비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졌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니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수의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입는 한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가 그 여자와 함께한 과거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고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깊은 슬픔의 기록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곳에 있어. 자정을 기다리면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지수는 할머니가 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정을 기다렸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자정의 시계 아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꿈속의 그 여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으며 할머니의 소중한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남게 되었으며 할머니는 그녀와의 인연을 이어오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수는 더 이상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녀가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지수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경험을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조용히 그 늦여름 밤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시계가 여전히 자정을 알리고 있다고 믿으면서